안녕하세요. 고요한 해파리입니다. 봄이 오는 듯 하더니 여전히 쌀쌀함이 남은 듯 하네요. 여러분은 다가오는 봄날을 맞이할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가볍고 위트 있는 단편집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의 원작 소설인 제임스 서버의 월터 미티의 은밀한 생활이라는 단편 소설인데요. 참고로 영화와 소설의 원제목은 모두 Secret Life of Walter Mitty로, 즉 월터 미티의 비밀스러운 삶 혹은 월터 미티의 은밀한 생활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옳겠지만, 국내에서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제목 또한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는 느낌을 주는 멋진 초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은 언제나 영화에 좋은 소재가 되는데요. 저도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를 아주 재밌게 보았었는데, 몇 년 전 우연히 친구의 집에 들렀다가 원작 소설을 발견하고는 원작 소설은 어떨까 하며 읽어보았습니다. 읽고 나서 재미있었던 점은 원작 소설과 영화 사이에 굉장한 간극이 있었다는 건데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원작 소설은 말 그대로 영화를 위한 이야기의 원천 혹은 출발점이 되었고, 영화에서는 굉장히 많은 상상과 새로운 이야기들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가요? 그럼 지금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닷속의 고요한 해파리가 된 듯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그대로 돌파한다. 중령의 목소리는 마치 살 얼음판 깨지는 소리 같았다. 중령은 해군 정복을 갖춰 입고 두꺼운 금태가 달린 흰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비스듬히 둘러쓴 모자 아래로 중령의 잿빛 외눈이 차갑게 빛났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함장님. 허리케인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자네 의견을 묻고 있는 게 아니네, 버그 중위. 자, 탐조등을 켜고 엔진 회전 속도를 8,500까지 올린다. 우리는 그대로 돌파한다. 엔진 소리가 커졌다. 칙칙폭폭. 중령은 조종실 유리에 성에가 끼는 것을 응시하더니 조종장치 쪽으로 다가가 복잡해 보이는 다이얼 등을 돌렸다. 보조 엔진 8번 가동. 중령이 외쳤다. 보조 엔진 8번 가동. 버그 중위가 복창했다. 회전포탑 3번 전력 가동. 회전포탑 3번 전력 가동. 8기통의 엔진을 달고 질주하는 거대한 해군 수상기 모함에서 각자의 역할에 분주한 사병들이 서로 마주보며 씨익 웃는다. 저 양반이 해낼 거야. 저 양반은 지옥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 당신이 차를 너무 빨리 몰고 있다고. 차를 왜 그렇게 빨리 모는 거야? 응? 월터 미티는 흠칫 놀라 조수석에 앉은 아내를 쳐다보았다. 아내 얼굴이 지독히도 낯설었다. 사람 많은 데서 웬 낯선 여자가 나한테 소리를 지르나 하고 생각했을 정도다. 속도가 거의 시속 90km까지 올라갔어. 당신 내가 65 이상 밟으면 싫어하는 거 알지? 그런데 90까지 갔다고. 월터 미티는 워터베리를 향해 잠자코 차를 몰았다. 해군 생활 20년 만에 만난 최악의 폭풍우를 거침없이 돌파하는 SN202호의 우렁찬 엔진 소리가 머릿속에 익숙한 회로를 맴돌다 차츰 희미해져 갔다. 당신 또 긴장돼 보여. 오늘 어디 안 좋아? 렌쇼 박사한테 진찰 좀 받아봐. 미티 부인이 말했다. 월터 미티는 아내의 단골 미용실 앞에 차를 세웠다. 나 머리하는 동안 방한용 덧신 사는 거 잊지 마요. 방한용 덧신은 필요 없어. 미티 부인이 보고 있던 거울을 가방에 넣었다. 이미 끝낸 얘기잖아. 그리고는 차에서 내리며 말한다. 자기가 아직도 이팔 청춘인 줄 알아. 순간 그는 과속 페달을 밟을 뻔했다. 당신 장갑은 왜 안 꼈어? 혹시 잃어버렸어? 그는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 꼈다. 그렇지만 아내를 미용실에 들여보낸 후
다시 차를 몰고 가다 빨간 신호에 걸리자 도로 장갑을 획 벗어버렸다. 갑시다, 친구. 경찰의 신경질적인 목소리. 어느새 신호가 바뀌어 있었다. 월터 미티는 황급히 장갑을 주워 끼고 휘청거리며 출발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한참을 배회하다가 병원 앞을 지나쳐 주차장에 도달했다. 웰링턴 맥밀런이라는 백만장자 은행가예요. 예쁜 간호사가 말했다. 그래요? 월터 미티는 천천히 장갑을 벗었다. 담당이 누구죠? 렌쇼 박사님과 벤보 박사님이요. 그런데 전문가 두 분이 더 오셨어요. 뉴욕에서 레밍턴 박사가 오셨고 프리차드 미포드 씨가 런던에서 여기까지 날아오셨어요. 문이 열리자 차갑고 긴 복도에 렌쇼 박사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심란하고 추체한 얼굴이었다. 미티군, 잘 있었나? 렌쇼 박사가 인사를 건넸다. 지금 우리는 백만장자 은행가이자 루즈벨트 대통령의 절친인 맥밀런 때문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네. 설로 감염증 3기 1세. 자네가 한번 봐주게. 물론입니다. 미티가 대답했다. 수술실에서 그들은 속삭이듯 통성명을 했다. 레밍턴 박사님, 미티 박사입니다. 프리차드 미포드 씨, 미티 박사입니다. 스트랩토스 리코시스에 대한 선생님 책을 읽었습니다. 훌륭하더군요. 손을 맞잡으며 프리차드 미포드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월터 미티가 대답했다. 자네가 미국에 있는 줄은 몰랐군. 이제 보니 나와 미포드까지 여기 올 필요가 없었잖아. 레밍턴 박사가 툴툴거렸다. 별 말씀을요. 순간 수술대와 연결된 거대하고 복잡한 기계가 수많은 튜브 및 전선과 더불어 칙칙폭폭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새로운 마취과 전문의도 못하겠다는데요? 인턴이 외쳤다. 이제 동부에 이 기계를 고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용히 하게. 미티가 목소리를 깔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이제 칙칙폭폭도 모자라 끽끽거리기까지 하는 기계로 잽싸게 걸음을 옮겨 반들거리는 다이얼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돌리기 시작했다. 만년필 좀 줘보게. 누군가 그에게 만년필을 내밀었다. 그는 기계에서 고장난 피스톤을 잡아 빼고 그 자리에 만년필을 삽입했다. 10분 정도는 버틸 겁니다. 수술을 계속하시죠. 미티가 말했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렌쇼 박사에게 황급히 귓속말했다. 미티는 박사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목격했다. 코레옵시스가 시작되었네. 렌쇼 박사가 초조함을 내비쳤다. 미티, 자네가 맡아줄 수 있겠나? 미티는 렌쇼 박사와 벤보우 박사의 자신 없는 표정을 보았다. 또 대단한 두 전문의의 심각하면서도 머뭇거리는 듯한 표정도 보았다. 원하신다면요. 그는 흰 수술복을 걸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얇은 장갑을 꼈다. 간호사들이 그에게 반짝이는 무언가를 건넸다. 저기요, 차 뒤로 빼세요. 거기 뷰익 조심하시고요. 월터 미티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봐요, 이 길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어느새 주차 요원이 바로 앞까지 와 있었다. 이런, 알았어요. 미티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출차 전용이라고 적힌 도로에서 조심스럽게 후진하기 시작했다. 이봐요, 차 세우고 내려요. 제가 주차할게요. 주차 요원의 다그침에 미티는 차에서 내렸다. 나 참, 열쇠는 주셔야죠. 미티는 아 하며 열쇠를 건네주었다. 주차 요원은 잽싸게 운전석에 앉더니 거칠게 차를 몰아 주차구역에 세웠다. 빌어먹을, 너무도 거만하군. 월터 미티는 메인가를 걸으며 생각했다. 자기들이 다 안다는 듯이 군단 말이지. 예전에 뉴밀포드 외곽에서 차의 체인을 벗기려다 바퀴 주위에 흠집만 냈을 때가 기억났다. 결국 구조차가 와서 체인을 벗겼는데 나이 어린 정비사 녀석이 씨 굳는 게 아닌가. 그때 이후로 차의 체인을 벗겨야 할 때마다 미티 부인은 미티더러 정비소에 맡기라고 했다. 그는 생각했다. 다음번엔 팔에 붕대라도 감고 가야지. 그러면 더는 비웃음을 당하지 않겠지. 붕대를 오른팔에 감아야겠다. 그래야 혼자서는 도저히 체인을 벗길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일 거야. 그는 길가에 쌓인 눈을 발로 찼다. 아참, 방한용 덧신. 그는 혼잣말하며 신발 가게를 찾기 시작했다. 신발 상자를 겨드랑이에 끼고 다시 거리로 나온 월터 미티는
아내가 시킨 다른 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을 더듬었다. 집에서 워터베리로 출발하기 전 아내가 그에게 2차례나 얘기했는데 말이다. 아, 이래서 그는 매주 하는 이 신의 나들이가 싫었다. 그는 꼭 뭔가를 잘못 샀다. 크리넥스였나? 그는 생각했다. 스킵스 아이스티였나? 면도칼이었나? 아니야. 치약? 칫솔? 중탄산염? 연마제? 아니면 투표하라는 거였나? 에이, 모르겠다. 그렇지만 아내는 기억하겠지. 내가 말한 건 어딨어? 아내는 물을 것이다. 설마 잊어버린 건 아니지? 하고. 그때 신문파리 소년이 워터베리 재판 소식을 외치며 지나갔다. 아마도 이걸 보시면 기억이 되살아날 겁니다. 말없이 증인석에 앉아있는 미티에게 지방 검사는 갑자기 묵직한 자동 권총을 들이댔다. 전에 이 물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티는 총을 받아들고 전문가처럼 살폈다. 이건 저의 웨블리 비커 50, 80입니다. 미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법정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판사는 정리를 위해 의사봉을 탕탕 두들겼다. 제가 알기로 피고는 어떤 총기도 능숙하게 다루는 사격의 명수인데요. 지방검사가 넌지시 말했다. 이 있습니다. 미티의 변호인이 외쳤다. 피고가 총을 쏠 수 없었다는 증거를 이미 제시했습니다. 7월 14일 밤 피고는 오른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티가 손짓을 했다. 검사와 변호사는 논쟁을 중단했다. 총의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저는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그레고리 비치허스트를 왼손으로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됐다. 난리 법석 속에서 여인의 비명이 울려 퍼지더니 어여쁜 검은 머리의 소녀가 느닷없이 월터 미티 품에 안겼다. 그러자 지방검사가 소녀를 향해 사납게 달려들었다. 미티는 의자에 앉은 채로 그의 턱에 총을 켜넣었다. 망할 개자식 같으니. 강아지 비스킷. 월터 미티는 걸음을 멈췄다. 어느새 법정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워터베리의 건물들이 다시 그를 에워쌌다. 지나가던 여자가 키득거리며 옆 사람에게 쏙닥였다. 저 사람 하는 말 들었어? 혼자 강아지 비스킷이라고 소리치는 거? 월터 미티는 서둘러 걸었다. 제일 먼저 나타난 애견 가게를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 길 맨 끝까지 가서 A&P라는 이름의 훨씬 작은 가게로 들어갔다. 작은 강아지가 먹을 비스킷 좀 사려고요. 어떤 제품으로 드릴까요, 손님? 세계 최고의 명사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강아지들도 좋아서 멍멍 짖어요 라고 쓰인 저걸로 주세요. 미티는 시계를 보았다. 아내는 15분 후면 미용실에서 나올 것이다. 머리를 말리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말이다. 미용사들은 아내의 머리를 말리는데 종종 애를 먹곤 했다. 아무튼 아내는 먼저 호텔에 도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언제나 남편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기를 바란다. 호텔 로비에 들어선 미티는 창문과 마주한 커다란 가죽 소파를 발견하고 그 옆에 신발 상자와 강아지 비스킷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소파에 몸을 묻으며 오래된 리버티 잡지를 집어들었다. 독일이 공중전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까? 라는 문구와 함께 폭격으로 폐허가 된 거리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연속 폭격으로 어린 롤리 이병이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병장이 말했다. 미티 대위는 헝클어진 머리칼 사위로 롤리 이병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침대로 데려가게. 미티 대위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나머지도 들어가. 비행은 나 혼자 하겠다. 안 됩니다, 대위님. 병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폭격기를 조종하려면 최소 2명은 있어야 합니다. 공중에 고사포가 엄청나게 터지고 있습니다. 폰 리우트만이 여기서부터 사울리에까지 고개를 부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탄약 창고까지 가야만 해. 내가 가도록 하지. 자네 브랜디 한잔 하겠나? 그는 한 잔을 따라 병장에게 건네고 또 한 잔을 따라 자기가 마셨다. 쿵쾅쿵쾅 끼익끼익 전쟁의 소음이 방공호 주위를 감싸더니 마침내 방공호 문을 강타했다. 쪼개진 나뭇가지와 파편들이 방공호 안으로 들이닥쳤다. 때가 된 것 같은데 미티 대위는 태평하게 말했다. 십자포화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네. 미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 한 번뿐일까?
그는 브랜디 한 잔을 더 따라서 단숨에 들이켰다. 브랜디를 마시고도 대위님처럼 멀쩡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병장은 이렇게 말하고는 이내 죄송하다고 했다. 미티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웨블리 비커 기관총의 어깨를 둘러맸다. 지옥 속에서 40km를 가야 합니다, 대위님. 미티는 브랜디의 마지막 찬을 비웠다. 결국 뭔들 안 그렇겠나. 폭격이 거세지고 기관총 소리가 두두두두 울려 퍼졌다. 어디선가 화염 방사기의 칙칙폭폭하는 위협적인 소리도 들려왔다. 월터 미티는 내 연인의 곁으로 라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방공호 입구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병장에게 손을 흔들었다. 안녕.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당신 찾느라 호텔을 다 뒤졌잖아. 미티 부인이었다. 왜 이런 낡은 의자에 숨어 있었어? 여기 있으면 내가 어떻게 찾아? 올 것이 왔군. 미티가 멍하니 말했다. 뭐라고? 미티 부인이 물었다. 당신 그거 사왔어? 이게 뭐야? 강아지 비스킷? 저 상자 안에는 뭐가 들었어? 방한용 덧신. 가게에서 아예 신고 오지 그랬어. 나도 생각은 했어. 미티가 말했다. 나도 가끔은 생각할 거라는 생각 안 해봤어? 미티 부인은 물끄러미 그를 바라봤다. 집에 가서 아무래도 당신 열 좀 재봐야겠어. 미티 부부는 회전문으로 나갔다. 회전문을 밀자 어디선가 비웃는 듯한 휘파람 소리가 났다. 주차장까지는 2블럭을 가야 했다. 길 모퉁이 약국에 다다르자 미티 부인이 말했다. 여기서 기다려요. 깜빡한 게 있어. 1분이면 돼. 1분이 넘었는데도 미티 부인은 약국에서 나오지 않았다. 월터 미티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실 진눈깨비에 가까웠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약국 벽에 기댔다가 이내 자신을 가다듬고 발꿈치를 모았다. 손수건이었다니 알게 뭐야. 그는 경멸하듯 말하더니 담배를 마지막으로 한 모금 피우고 털어서 버렸다. 그의 입가에 어렴풋한 미소가 스쳤다. 눈앞에는 또다시 전쟁터가 펼쳐졌다. 그는 꼿꼿이 몸을 세우고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위풍도 당당하게 포격부대에 맞섰다. 무적의 월터 미티, 마지막까지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었다. 개 조심. 살면서 나처럼 개를 많이 길러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래도 개를 길러서 힘들 때보다는 기쁠 때가 더 많았다. 먹스라는 에어데이를 길렀을 때만 빼고. 먹스는 지금까지 내가 기른 58마리의 개를 몽땅 합친 것보다 말썽을 더 많이 피웠다. 그럼에도 개를 기르며 가장 난처했던 순간은 따로 있었는데 바로 진이라는 스코치 테리어를 기를 때였다. 진이는 뉴욕의 아파트 4층 옷장에서 6마리의 새끼를 순살하더니 곧바로 밖에 나가자고 졸라댔다. 그래서 밖에 데리고 나갔는데 11번가와 5번가의 모퉁이를 지나다 말고 갑자기 7째와 8째를 출산하는 것이 아닌가. 난처했던 순간은 또 있었다. 프렌치 푸들 녀석 때문이었는데 흔히들 키우는 말 잘 듣는 작고 하얀 푸들이 아니라 크고 새까만 푸들로 도그쇼에 나가서 상까지 탄 녀석이었다. 녀석은 나와 함께 그리니치 도그쇼에 가던 중 차가 덜컹거리자 멀미를 했다. 그래서 그 녀석의 목에 빨간 고무 턱바지를 둘러줬고 브롱스를 지날 즈음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길래 조그만 초록 우산을 씌워줬다. 빗발이 거세지자 운전기사는 갑자기 큰 정비소로 들어가 차를 세웠다. 정비소 안은 자동차 수리공들로 붐볐다. 돌발 상황이었던 만큼 나는 푸들에게 씌워준 우산을 접거나 할 경황이 없었는데 마침 무뚝뚝한 수리공 하나가 무슨 일인가 해서 우리 쪽으로 왔다가 나와 내 푸들을 봐버렸다. 순간 그 수리공의 표정이란. 놀람과 혐오로 일그러진 그 표정은 내 머릿속에 영원히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자동차 수리공과 같은 고지식한 부류는 털을 유난스럽게 깎아놓은 푸들을, 특히 도그쇼에 출전시키려고 엉덩이 털을 방울방울 깎아놓은 푸들을 진짜 싫어한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내 개 중 최악은 먹스였다. 사실 먹스는 내 개라고 할 수도 없었다. 어느새 여름 휴가 갔다 돌아와 보니 먹스가 집에 있었다. 내가 없는 사이 동생 로이가 데려온 개였다. 크고 우람하고 다혈질이었던 먹스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다.
녀석에게 가족으로 인정받아서 좋은 점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덜 물린다는 것이었는데 그래봤자 수년간 녀석에게 물리지 않은 사람은 어머니뿐이었다. 먹스가 어머니를 물려다 실패한 적은 한 번 있었다. 집에 갑자기 쥐가 나타나고 그걸 보고도 먹스는 꿈쩍도 않던 무렵이었다. 그때 우리 집에 나타난 그런 쥐들은 아마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녀석들은 마치 애완동물처럼 굴었다. 누군가 훈련한 쥐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다. 쥐들이 어찌나 친근하게 굴던지 어머니는 프리렐러스 클럽 회원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 날 밤 작은 접시에 음식을 담아 식료품 저장실 바닥 여기저기에 놓아두었다. 쥐들이 배가 부르면 주방까지 오지는 않으리란 판단에서였다. 먹스도 쥐와 함께 식료품 저장실에 있었다. 바닥에 엎드린 채 혼자 으르렁거리면서. 쥐한테는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그저 옆방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못해 안달이었다. 어머니는 별일 없는지 보려고 식료품 저장실에 살짝 들어가 봤다. 별 문제는 없어 보였다. 다만 어머니는 쥐들도 반갑다고 달려오는데 그걸 보고도 가만히 누워만 있는 먹스를 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녀석을 철썩 때렸다. 녀석은 곧바로 반격을 시도했으나 미수로 그치고 말았다. 먹스가 금세 미안해 하더라고. 어머니가 말했다. 어머니는 먹스가 사람을 물고 나면 항상 미안해 한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체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녀석의 행동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 매해 크리스마스에 어머니는 먹스한테 물린 사람들에게 사탕상자를 보냈다. 나중에는 선물 보낼 사람의 명단이 40명을 넘어섰다. 우리가 왜 먹스를 없애지 않았는지 모두가 의아했다. 나 역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아무튼 우리 가족은 먹스를 계속 데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 한두 명은 먹스를 독살하려 했던 것 같다. 먹스는 가끔 독약 먹은 개처럼 행동했다. 모벌리라는 나이 많은 소령이 이스트 브로드 가에 있는 세네카 호텔 근처에서 군용 권총으로 먹스를 쏘려고 한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먹스는 거의 11살 때까지 살았고 거동이 불편하게 됐을 때조차 아버지 손님으로 온 국회의원을 무는 저력을 과시했다.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하던 의원이었다. 별자리를 보건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나 뭐라나. 하지만 그해 크리스마스에 어머니는 그에게도 사탕상자를 보냈다. 그 의원은 바로 되돌려 보냈다. 사탕에 무슨 장난을 쳤으리라 의심한 것 같았다. 먹스가 그를 물어서 오히려 잘 됐다고 어머니는 스스로 합리화했다. 그 일로 아버지가 사업상 중요한 인맥을 잃었는데도 말이다. 나는 그런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다. 어머니가 말했다. 먹스가 사람을 제대로 꿰뚫어 본 거야. 우리는 교대로 밥을 챙겨주면서 녀석의 비위를 맞춰야 했다. 하지만 항상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 녀석은 기분 좋은 상태일 때가 없었다. 배가 불러도 마찬가지였다.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문제가 뭐든 간에 녀석은 특히 아침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 로이 역시 아침 식사 전에는 늘 심기가 불편했다. 한 번은 로이가 1층에 내려왔다가 불만스러운 얼굴로 조간신문을 질겅질겅 씹고 있는 먹스를 봤다. 로이는 먹스의 얼굴을 포도로 쳤다. 그리고는 곧바로 식탁 위로 뛰어올라 접시를 흐트러뜨리고 커피를 쏟았다. 먹스도 얼른 식탁에 뛰어올랐으나 단번에 식탁을 가로질러 가스 오븐 앞에 노쇠 철망까지 미끄러지고 말았다. 하지만 이내 자세를 가다듬더니 기어이 로이를 덮쳐서 다리를 사납게 물었다. 그렇게 상황은 종료되었다. 먹스는 누구든 한 번만 물었다. 어머니는 그걸 이유로 언제나 먹스를 옹호했고 녀석이 성미는 급해도 뒤끝은 없다고 했다. 어머니는 끝까지 먹스 편이었다. 어머니가 먹스를 그렇게 챙겼던 이유는 먹스의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먹스는 강하지 않아 라고 어머니는 측은한 듯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녀석은 건강은 좋지 않았는지 몰라도 힘은 억수로 셌다. 언젠가 어머니는 치턴든 호텔의 심리치료사를 만나러 간 적이 있다. 콜럼버스를 방문한 그 심리치료사는 조화로운 진동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개와도 진동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우리 개는 황갈색 에어데일이에요. 어머니가 먹스에 대해 설명했다. 심리치료사는 개는 치료해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어머니에게 우리 개는 물지 않았고 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하라고 조언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심리치료사 말대로 했지만 먹스는 얼음 장수를 물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심리치료사를 탓하기보다 얼음 장수를 탓했다. 우리 개가 물지 않을 거라 생각했으면 안 물리셨을 텐데. 어머니가 얼음 장수에게 말했다. 어머니와 얼음 장수의 진동이 끔찍하게 충돌하는 가운데 얼음 장수가 쿵쾅거리며 가버렸다. 어느 날 아침 먹스가 지나가다가 나를 살짝 물길래 나는 녀석의 짧고 뭉툭한 꼬리를 잡아채 공중으로 들어올렸다. 무모한 짓이었다. 먼저 번의 어머니 얘기로는 그날 내가 뭔가에 씌인 사람 같았다고 한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날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만큼은 분명하다. 나한테 꼬리를 잡힌 먹스는 공중에 발이 떠있는 한 나를 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면서 심하게 몸부림쳤기 때문에 나는 오래 잡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녀석을 주방으로 데려가 바닥에 던진 후 곧바로 달려드는 녀석의 코앞에서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나 뒤쪽 계단을 잇고 있었다. 먹스는 뒤쪽 계단으로 올라갔다 다시 앞쪽 계단으로 내려와서는 나를 거실 구석으로 몰았다. 나는 어떻게든 벽난로 선반 위로 기어 오르려고 했으나 선반이 무너지면서 커다란 대리석 시계, 꽃병과 함께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엄청난 굉음에 놀랐는지 내가 일어났을 때 녀석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녀석은 아무 데서도 보이지 않았다. 불러도 보고 휘파람도 불어봤으나 감감무소식이었다. 저녁 식사 후 데트윌러 부인이 우리 집에 오기 전까지는. 데트윌러 부인은 먹스에게 다리를 물린 적이 있었다. 그래서 먹스가 집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거실로 들어왔다. 그런데 데트윌러 부인이 소파에 앉자마자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바닥에 발톱 긁는 소리가 들리더니 먹스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녀석의 조용한 은신처였던 긴 소파 밑에서였다. 데트윌러 부인은 역시나 이번에도 물리고 말았다. 어머니는 물린 곳을 살펴보고 아르니카를 발라주더니 데트윌러 부인에게는 그냥 멍만 든 것 같다고 했다. 먹스가 그냥 부딪힌 거예요.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은 듯 얘기했으나 데트윌러 부인은 몹시 불쾌해하며 돌아갔다. 많은 사람이 먹스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아버지는 시청에 근무해서 경찰과 친했음에도 경찰이 2번이나 출동했을 정도다. 한 번은 먹스가 루퍼스 스터트번트 부인을 물었고 다른 한 번은 멜로이 부지사를 물었다. 그때도 어머니는 먹스 잘못이 아니라 물린 사람들 잘못이라고 해서 경찰관들을 당황케 했다. 먹스가 다가갔을 때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우리 먹스가 흥분한 거예요. 어머니가 말했다. 경찰은 개를 묶어두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하면 먹스가 굴욕감을 느끼고 밥도 먹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했다. 먹스가 밥 먹는 모습은 특이했다. 우리가 바닥으로 손을 뻗으면 먹스는 물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먹스의 밥그릇을 항상 주방의 낡은 식탁 위에 두었다. 식탁 옆에는 긴 의자가 놓여 있었고 먹스는 그 의자 위에 서서 밥을 먹었다. 어머니의 삼촌 호라시오 아저씨는 남북전쟁 때 미셔너리 리지 전투에서 자신이 3인자였다고 자랑을 늘어놓곤 했는데 우리가 개를 식탁에서 먹이는 것을 보자 씩씩거리며 분노했다. 호라시오 아저씨는 자기는 어떤 개도 무섭지 않으니 개밥 그릇을 주면 바닥에 내려놓아 보이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러자 로이는 먹스를 바닥에 먹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미셔너리 리지에서는 1인자가 됐을 것이라고 말해서 호라시오 아저씨를 격분시켰다. 그놈을 데려와. 그놈을 당장 데려오라고 호라시오 아저씨가 외쳤다. 내가 그놈을 바닥에서 먹이고야 말겠어. 로이는 호라시오 아저씨에게 기회를 주자고 했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아버지는 호라시오 아저씨에게 먹스가 이미 밥을 먹었다고 했다. 내가 그놈에게 다시 밥을 먹이겠네. 호라시오 아저씨가 소리쳤다. 우리는 그를 진정시키느라 한참 애를 먹었다. 말년의 먹스는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녀석은 집에 있으려 하지를 않았다. 아마도 집에 얽힌 불쾌한 기억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리라. 어쨌든 녀석을 집 안으로 들이기가 어렵다 보니 청소부와 얼음장수, 세탁소 주인이 집 근처에 오려고 하질 않았다. 우리는 쓰레기 봉지를 길 모퉁이까지 가져다 놓아야 했고 세탁물을 직접 세탁소에 가져다 주고 가져와야 했으며 얼음장수는 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만나야 했다. 한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먹스를 집으로 들일 천재적인 방법을 생각해냈다. 성공하기만 하면 가스 점검도 받을 수 있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터였다.
먹스가 무서워하는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바로 천둥 번개였다. 천둥 번개만 치면 녀석은 혼비백산했고 벽난로 선반이 떨어졌을 때도 천둥 번개가 쳤다고 생각한 것 같다.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침대 밑이나 옷장 밑에 숨곤 했다. 그래서 우리는 폭이 좁고 긴 철판의 한쪽 끝에 나무 손잡이를 달아 천둥 장치를 만들었다. 먹스를 집에 들여보내고 싶을 때면 어머니는 천둥 장치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렇게 하면 천둥 소리와 아주 흡사한 소리가 났다. 하지만 원만한 가정 생활을 위해 고안된 장치 중에 그렇게 비효율적인 장치도 없었다. 그 장치를 쓰고 나면 어머니는 극도로 피로해졌다. 먹스는 죽기 몇 달 전부터 뭔가를 보기 시작했다. 천천히 몸을 바닥에 일으키고 나직하게 그르렁거리다가 다리에 잔뜩 힘을 주고 허공을 향해 을러댔다. 때로는 그 뭔가가 방문객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플러 브러쉬 가전제품 판매원이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다. 먹스는 마치 아버지의 유령을 따라다니는 햄릿처럼 어슬렁거리며 방에 들어왔고 판매원의 왼편에 시선을 고정했다. 먹스가 판매원의 세 걸음 앞으로 다가서자 그때까지 꼼짝 못하고 서 있던 판매원은 마침내 비명을 터뜨렸다. 먹스는 그의 옆을 비틀거리며 지나쳐 복도로 나가 으르렁댔지만 판매원은 계속 비명을 질러댔다. 그의 비명을 멈추기 위해 어머니는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어야 했다. 우리 형제들이 치고받고 싸울 때마다 어머니가 항상 쓰는 방법이었다. 먹스는 어느 날 밤 갑자기 죽었다. 어머니는 녀석을 가족 묘지에 묻고 대리석 묘비에 천사들이 날아와 너의 안식을 위해 노래 부르리 라는 비문도 새기고 싶어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어머니를 설득했다. 결국 외딴 길가에 녀석의 무덤을 마련하고 무덤 위에 매끄러운 판자를 세우기로 했다. 그 판자에 나는 지워지지 않는 연필로 개조심이라고 썼다. 라틴어 묘비명의 소박하면서도 고전적인 위엄에 어머니는 상당히 흡족해했다. 이 이야기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영화의 내용과 많이 다른 점이 조금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은 이미 1947년에 한 번 영화화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벤 스틸러의 2017년 작품은 그때의 영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네요. 소설은 매우 시니컬한데 반해 영화는 특유의 희망과 따뜻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블랙 코미디와 시니컬한 유머를 좋아해서 그런지 소설도 소설 나름대로 굉장한 매력이 있었던 것 같네요. 이 소설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그런 영화가 탄생한 것인지 정말 사람의 상상력과 창의력은 사람들이 가진 힘들 중에 가장 놀랍고 강력한 힘이 아닐까 합니다. 재밌는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원작 소설의 작가인 제임스 서버는 어릴 적 한쪽 눈의 시력을 잃는 사고를 당해 또래들과 어울리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바람에 몽상과 글쓰기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되었으니 인생사란 역시 참 세옹지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들을 꾸준하게 해볼 생각이니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해파리였습니다.